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49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가 봤을 땐 또 유재일 평론가님도 요즘 보면 감정에 치우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 당분간 쉬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고. 아니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코로나19 관련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대확산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좀 더 꼼꼼한 방역 정책을, 국민은 철저한 개인 위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이야기가 핫 이슈입니다. 결국 민주당도 참여하는 분위기인데 결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과거에 뱉어낸 여러 가지 이 말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초를 제공한 선거법 개정안, 이것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 때문에 늦는 겁니까? 아니면은 못 옵니까? 예, 이준석 최고위원이 바쁜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조대원 위원장이 잘 되길 바랬었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조대원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이요? 아니 위로는 하지 마시고 내가 그저께 성남 갔다 왔는데 후배들이 형을 위로하려고 부른 자리가 아니라 응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가시라고 응원하기 위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이요? 예, 위로보다. 어떤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굴복하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은 그 길을 가야 되고 언젠가 그렇게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정도를 걸으면 국민들이 크게 써주신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던데요. 약간 응원하고 좀 다른 건데요. 다음 선거까지 방송 열심히 하시죠. 예. 그러면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불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살 길이고. 지금 고양정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죠 여기도. 김현미 장관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죠. 그렇죠. 예. 고양이 보수 한 명도 없지 않아요? 3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심상정 의원이 있고 고양정에는 김현아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분이 원체 이제 집값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재산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은 어떤 사람을 내세웠냐면 이용우 카카오뱅크 그 대표인지 이사장인지를 보내서 경제를 살려서 주민들의 집값을 지키겠다, 재산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먹힐지는 지금까지는 집값을 지켜야지 여러분들의 재산권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두 이론이 부딪히면서 누가 더 현실에 맞는 내용을 하는 건지 누가 포퓰리즘이고 누가 선동인지 결론이 나겠죠. 누가 선동입니까? 저는 이 고향 관련돼서 이 부동산 관련돼서 좀 머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중공업이 위기에 빠진 게 두산건설이 일산에서 고가 아파트 분양했다가 꽉 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두산 중공업 자체도 지금 흔들리게 되는 건데 포퓰리즘이다 뭐다를 떠나서 아파트는 억지로 올리려는 것도 억지로 낮추려고 하는 것도 시장이 너무 반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고가 터진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정책이 그걸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렇죠. 그걸 역행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정부가 시장을 앞서서 유도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무언가 그 밑에서 펑크나고 있는 거나 잘못되고 있는 거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막 앞장서서 이거를 모든 정책이나 이 방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요. 제가 여기 인천 서구에 부동산 중개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그래요. 아니 누가 집값이 오른다고 하느냐. 여기 15년 전에 이사 왔는데 분양가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누가 도대체 어디서 집값이 오른다. 시장이 왜곡됐을 때 정부가 그거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부가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을 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너무 많이 나오고 정답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결과로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이거 실패한 거니까.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은 주유소 재벌이에요. 근데 그분은 주유소를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늘 개발될 만한 땅에다가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땅값이 오르면 몇십억 차익을 놓고 팔아버려요. 자, 나라 전체가 예를 들면 대기업들 돈 있는 사람들은 저기 부동산을 통해서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얻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한 채로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얻는 걸 보면서 일산 사람들이 왜 우리는 2억, 3억 오르면 안 되느냐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 전체에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부분들을 좀 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시장의 논리에 다 맡겨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투기하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곳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는 또 2억, 3억 피가 붙어가 오른 데가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요구를 하느냐? 2억, 3억 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집이라는 게 저도 뭐 한 채 있지만 집이라는 게 그냥 사는데 거기서 팔지만 않으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맞아요. 별로. 내가 그 집에서 그냥 계속 맞아요. 사니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도 자기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이 고양시 성산 성포동 살면서 대대로 살았던 토박이들은 집값 문제를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해. 근데 전부 다 가끔 내가 외지에서 오고 막 이런 집회를 가보면 예를 들면 가자마을역이라고 저기 우리 만들어 달라고 김현미 장관이 공약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거기에 내가 집회 불러가면 가봤더니만 다수의 주민들 중에 한 분이 내 옆에 앉은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마두동에서 집 사는데 여기 지금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도 팔아야 될 상황이다. 여기 지금 그 원금하고 이자를 못 내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이분들이 당장 여기 필요해서 이렇게 역을 지어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교통시설이라든가 무슨 시설을 달라고 하는 건지 집값 때문에 달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선거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단편적으로 아파트 떨어지지 올려줄게 내가 저거 너 오르지 저 때려잡아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 우리 인천 서구는 집값이 너무 안 올라서 그 주민들이 집값 좀 평당 1,000만 원까지만 해도 올려달라고 막 간절히 애원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올리실 근데 건데?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올립니까 그거를? 그럼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쪽에 고민을 열심히 해봐야죠. 치고 확 들어와. 그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치고 들어와. 오늘 욕 먹겠네. 우리 제일이 말 끊으면 또 욕 먹는데. PD님이 편집 잘하니까 네. 녹화 방송에 상관없어요. 네. 이게 라이브에서가 문제지. 일단은 주민이라고 봤을 때 집 소유하는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두 개가 달리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집 소유주와 그 세입자의 비율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게 성과 전략에서 더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집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주민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라고요. 집 싼 지역일수록 오히려 세입자가 더 많아요. 외지인이 집 소유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전략에서 무조건 집값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게 강남에선 통하는데 서울 근교로 갔을 때는 안 통할 수도 있는 맞아요. 선거 전략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목소리는 집 가진 사람들 목소리가 훨씬 커.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막 요구하고 카페 참석하고. 근데 예를 들면 창릉 신도시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덕양하고 일산하고 또 의견이 좀 달라요. 그쪽은 창릉 신도시 만든다는 쪽에서 찬성이 더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살면서 월세 20만 원, 30만 원 내는 사람은 신도시 만드는 반대예요. 일산 주민들도 창릉 신도시 반대하고 창릉 사는 그 세입자도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달라. 일산 사는 사람은 거기에 집을 지으면 자기 집값이 떨어지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신도시 개발하면 나는 더 이상 쫓겨나야 되니까. 서울로 예를 들면 파출부 나가고 서울로 건물 청소 나가는데 더 먼 곳으로 밀려나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더 좋은 게 집값에 대한 것보단 교통 있잖아요. 교통을 개선하는 거나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건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는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교통 문제를 개선하겠다가 그 지역민들 모두한테 좋아하는 얘기고 집 문제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세입자하고 집 소유자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집 한 채 가진 거 그 별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노동하는 동안에는 별 의미가 없는데 노후에는요. 내가 얼마짜리 집을 깔고 살았느냐가 노후에서 노동이 끝나고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생각하는 노후에는 내 집값이 올랐냐 낮았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40대가 아니라 40대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50대 60대 노동자들에게는 아니 보통 사람들에게는 집 소유자들은 한 채 가진 사람도 집값 오르는 거에 되게 예민해지죠. 저보고도 지역에서 사실 이번에 공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한테 안티가 많이 생겼냐 여러 가지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한 게 집값 올려줄 수 있느냐. 집값 올려달라는 게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목적이 지역 주민들한테 집값 올려주는 거를 위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삶의 질을 높이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뻔한 답인지 모르지만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시설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더 좋은 그 삶의 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만들면 재산권도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실은 모든 물건은 낡으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집 같은 경우에는 난 어떻게 봤냐면 그래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이자 내고 물가 상승분만큼은 오르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더 떨어진 문제인데 이게 한 방에 100배, 200배, 300배 뛰는 건 반드시 개입해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만큼은 올라야 돼. 왜냐면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이게 줄줄이 도산이 일어나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쪽에 당장 제가 상능 신도시 철회하고 제가 여러분 집값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고 보세요. 이 사람이 창릉 신도시를 무슨 수로 처리할 것이냐. 내가 진짜 묻고 싶어요. 저도 처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미 국책 사업으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정권이 무너져도 다음 우리가 정권을 집권을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건요. 첫 번째로 교통이 개선되면 집값은 당연히 맞아. 올라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녹지, 교육. 녹지, 교육. 제가 볼 때 경험한 일자리거든요. 바로는 교통하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환경이야. 저도 뭐 은평에도 살았잖아요. 그 북한산 밑에도. 그런데 집값 하나도 안 오르고 환경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집값 10년 동안 한 푼도 안 늘었어. 교통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 거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교통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소화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줄이고 그리고 밖으로 이동할 때의 교통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에 있어서의 삶을 누리시는 건 녹지하고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결혼 안 하셨죠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애가 없으니까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학원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교육이 어떻게 문제가 네. 되는지 알죠. 네, 자 이제 부동산 얘기는 이제 뭐 서두에 너무 길게 했고 편집하면 돼요. 네, 첫 번째 배우기를 보세요. 비례 연합 당원 투표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 이거 참 이걸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여튼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론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비례당 만든다고 자유한국당 얼마나 미래통합당 욕했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왜 4+1로 그 선거법 개정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그렇게 제1야당 빼놓고 그렇게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어쩌면 이거 뭡니까? 부메랑 아닙니까? 부메랑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참 우리 유진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을 응징하겠대요. 아니 자기네들이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에 저쪽이 이게 대응을 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저렇게 대응을 할 줄 몰랐나? 알고 있었죠. 이미 그 이전에 흘렸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죠. 우리는 비례 전문 당을 만들겠다. 그런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제가 알기로 분명히 심재철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거보다 더 먼저 한 게 우리 방송이었어요. 우리 방송에서 우리 했죠. 방송에서도 그렇게 대응하라. 네.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욕먹을까 뭐다 이렇게 좌고우면했다고요. 비례 이렇게. 그랬었죠. 그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질렀잖아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 이해할 거다. 저쪽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쪽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양아치 짓이냐. 강행 처리한 거 아니야? 4+1로 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어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명분이 있죠. 자유한국당. 근데 그걸 강행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게 이건 명분도 없고 이건 뭡니까? 원칙도 없고. 이거는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남이 하면 양아치 짓이고 자기가 하면 양아치 짓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주 좀 속된 말로 선빵을 누가 쳤냐 봤을 때 민주당이 선빵 쳤잖아. 상대가 대응한 걸 가지고 너 대응한 거 그럼 맞고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그냥 너 때리면 가만히 맞아 이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제일이 때문에 제일이 가만 맞고 안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바로 반응 올 것 같아. 이렇게 콕 파서 이렇게 콕딱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땐 둘 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냥 싸움이 벌어진 거고 싸움에 대응을 한 거고 그런 거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시작은 민주당이 시작한 거지. 선거법은 단순히 과반수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끄덕일 수 있는 룰로 만들었어야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룰을 만들어 놓고서 근데 심지어는 그 룰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도 않아. 잔머리를 썼는데 상대가 이렇게 상대의 대치기에 그대로 당하는 룰을 만들어 놓고 정의당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조금 희생해 준 거지. 양보해 준 거 아니에요. 공수처법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한 발 뒤로 뺀 건데 결국은 발목 잡힐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민주당의 그 전략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워낙 많아도 멍청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공수처법도 문제인 거예요. 공수처장 임명하는데 7명이란 말이에요. 네.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을 추천을 하는 건데 여당이 2개 갖고 교섭단체한테 하나하나씩 2개를 준다니까요. 네. 근데 교섭단체에서 지금 두 번째 당이 미래통합당이 되고 세 번째 당이 미래한국당이 되면 공수처장 임명을 못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쓴 모든 꼼수가 다 무너지게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꼼수는 망한다. 꼼수는 망한다. 네. 잔재주를 부리면 안 된다. 꼼수는 망한다. 앤드 망해야만 한다. 아, 해야만 한다. 머스트. 그리고 지금에서 저는 여기다 또 하나가 쌤통이다. 잔머리 굴리더니 니네들 꼴 좋다.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가증스러운 거야. 무슨 비례연합정당이야. 민주당 그거지. 민주당 이중대지. 정의당은 안 한다. 정의당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정의당이 끼면 비례연합정당이란 말이 될 수 있지만 정의당이 안 끼는데 무슨 비례연합정당이야. 연합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자기네들 뒤 후순위를 밀릴 테니 후순위를 자기네들 7명. 그것도 되게 정치공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안 만들었을 때 비례를 7개를 가져가니까 이 연합정당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 7개 하고 그게 또 조건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비례공천을 안 하고 비례공천을 안 하는 조건이 자기네들한테 7개를 확보해 줬을 때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할 때 우리 편 해줘라. 공수처장 임명할 때.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짠머리 굴려봐야 결국은 실패할 거다. 결국은 실패할 거다. 왜? 당신들이 과반 못한다. 그리고 원죄가 있고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잘못하고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현재 우리 미래통합당이 조금 분석을 잘못하는 게 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게 있다. 첫 번째, 여당 심판론이 37.1%고 야당 심판론이 41.6%다. 저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 못하고 있는 여당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다. 자, 비례정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든 비례정당을 찍겠다는 게 54.7%고 비례정당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 아예 그런 꼼수 부리는 두 당, 둘 다 싫다. 이게 37.2%예요.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는 어떻게 하겠냐. 민주당한테 31.9%, 그 다음에 없다, 안 찍겠다가 21%. 아까도 얘기했죠. 지지 의사가 없다고 한 게 37.2%인데 비례정당 투표할 때 없다고 21%란 거는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 정도의 사람은 양쪽에 나눠서 찍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그것도 싫다. 기권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은 20.6%.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정당. 이게 1등이 통합당 40%, 정확하게 39.1%. 그 다음 2등 민주당 31.3%. 그 다음 자유공화당 4%, 정의당 2.6%, 국민당 0.8%. 뭐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혐오도 조사를 하면 절대로 그 당을 찍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 40%는 통합당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더 보세요.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이 수도권에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여론조사 나오는 걸 미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시장 하나 이기고 나머지 수도권은 다 지는 걸로 나와요. 우리 당이 그래도 가장 중진 중에 앞서고 있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주광덕 의원도 비록 소수점이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용인, 그다음에 부천 이런 데는 25%지고 여론조사 한번 뒤져보세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언제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다. 자 긴장을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너무 넉넉히 있지 말고. 누가 넉을 놔요? 열심히 하고 어떤 있는데. 게 있냐면 자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고. 아니 그럼 기분 좋게 가지고 이기고 있다 하다가 게임 끝나고 난뒤 전부 다 불평하고 하잖아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13%를 앞서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했던 거. 그리고 당시에는 정당 지지도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에. 근데 한 달 뒤에 13% 앞섰던 게 2.1%로 붙어버렸어요. 한 달 사이에. 13%에서 2.1%로. 그리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저기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로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됐어요. 정당 지지율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분석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나보고 분석하라고? 분석해야지. 너 보고 분석하라고 부른 건데. 그 지역에서 돈도 안 주면서 내보고 왜 분석하라 그래.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의 샘플링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는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건 전화에 응답한 사람들의 결과인데 전화에 응답했다라는 것 자체가 샘플로서의 왜곡 변수로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경향이 지금 자꾸 진보 쪽에 유리한 경향으로 편향되게 나온다라는 것도 하나로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샘플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한 41%였나요? 42%였나 그랬죠. 그리고 그때 대통령 투표율까지 생각을 하면 전체 국민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한 3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화 응답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6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플로서 왜곡된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선거 판세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선거 판세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걸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액터잖아요. 네. 박종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방향성만 잡고 가는 거지.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할 거는 저는 약간 선거 전략으로는 아닐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론조사 결과 되게 아니라고 나온 것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액터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다고 모든 생각해요. 상황은 좀 이렇게 내가 짜게 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내 상황을 갖다가 좀 더 어렵게 보고 뛰는 게 맞다. 여론조사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선거에 승부에 뛰어들었으면 그렇지만 내 상황이 실제로 내가 또 치고 있는데 내 상황을 너무 부풀려가지고 과장하고 저쪽 상황에 대해서는 야 저건 다 조작이야.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다수의 여론조사 예측은 맞아요. 그중에 몇 개 크게 틀린 걸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해버리면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자체가 사회 통용이 안 되지. 지금 우리 방송이 만약 공중파라든지 기타 등에서 객관적인 평론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이면 그럼 제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운데 핑크색 옷을 앉아 계신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내용 자체나 이런 게 이게 여기 출마하는 지금 유튜브 주간 박종진을 운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핑크색 주간 입은 박종진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마 이 조국 사태나 기타 등등이 아니었으면 조대원 위원장님의 이런 말을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했을 텐데 저는 지금 여기 있는 핑크색 두 분이 이기길 바라는 거고 이 방송이 그거에 기여하길 바라는 건데 지금 이 방송과 이 내용이 조대원 미래도의 먹구름을 스스로 치고 있고 이 두 사람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마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는 선전이고 선거는 선전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조대는 이 방송 안 부르면 되고 선거 기간 동안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내가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이 방송이 객관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노선을 지금까지 당내에서도 유지해왔던 거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옆에 있는 분을 두둔하기 위해서 방송을 나왔다 그러면 당분간 쉬는 게 맞다고 봐요. 객관적인 방송이라 그러면서 진보 패널과 보수 패널을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봤을 때 또 유재일 평론가님도 요즘 보면 저쪽에 그 열이 받은 거를 어쨌든 민주당만 빼고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참 객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감정에 치우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불편해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적어도 이 방송이 오래 가려면 좀 우리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쪽 얘기도 있고 저쪽 얘기도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다 정상적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뭐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데 예. 아니, 뭐 하실 지금- 얘기 있으면 하시고 지금 열이 제가 볼 때 두 분도 정상적이에요. 뭐 생각에만 다르고 또 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두 분 다 나는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열이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안타까운 거죠. 아 조대원이가 네,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조대원을 굉장히 사랑해요. 내가 볼 때 진짜 이리가 알아요. 그죠? 우리 네. 조대원의 요거 미래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조대원이 이러다 민주당 가면 되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 그럴 없습니까? 리는 없습니다. 네. 그건 되게 나를 좀 모여가는 거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한 당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쨌든 저한테는 맞는 것 같고 또 내 성질 자체가 살아온 기질 자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뭐 말씀 맞다나 눈치 볼 게 없잖아요. 평론가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평가는 제작진이나 시청자가 하면 된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기 내일 시간 되면 사무실로 좀 한번 와서 우리 내일 저기 와서 좀 유튜브 방송 사무실에서 또 한번 하는 걸로 좀 찍었으면 좋겠네요. 시간 되시면.